네, 안녕하십니까. 2023 딜사이트 제약 포럼 사회를 맡은 황윤기 아나운서입니다. K-바이오 투자 패러다임 변화와 위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할 오늘의 딜사이트 제약바이오 포럼은요. 바이오 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강연에 앞서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딜사이트 이승호 대표이사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호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변화무쌍했던 시기를 거쳐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이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발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전한 대내외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갈수록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외부 자금 조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장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 부진에 씨름하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IPO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몸값을 어쩔 수 없이 낮추고 있고요. IPO 도전장을 내미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은 현상입니다. 이에 딜사이트는 현재와 같이 앞을 예단하기 힘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생태계에서 현재 업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나가야 할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K-바이오 투자 패러다임 변화와 위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생존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강연자로 나서주신 문세영 ES 인베스터 상무님과 김현욱 현엔 파트너스 대표님 그리고 최지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국가신약개발재단 묵현상 단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K-바이오 투자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문세영 ES 인베스터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세영 상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세영 상무님은 현재 ES 인베스터에서 VC 투자팀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연구센터의 부센터장,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신 바이오 산업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ES 인베스터 문세영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담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업계에 드리는 약간의 조언 이런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중요한 포럼에 발표를 한다고 와이프에게 타이를 좀 골라달라고 했는데 죄다 파란색 타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싫다 노타이로 왔는데 다행히 그래서인지 시장이 조금 오늘은 괜찮은 출발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이하게 학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희 이제 전공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시험 끝나고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본인이 전자과 교수지만 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할 테니까 와서 들어보고 주제가 마음에 들면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전자과 소속이지만 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나노바이오 센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소직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과기부 산하 기관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 R&D 정책을 만들고 제가 담당했던 일은 그때 당시 한 3조 정도 규모 되는 국가 대형 국책 R&D 사업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이 계기가 돼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고자 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이제 그 기술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회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혁신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 이제 산업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협회에 가서 산업 연구나 이제 미국 바이오 그 행사에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짧게나마 경험하고 현재 VC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이오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가리지 않고 좀 폭넓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 진단하는 회사,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 그리고 뭐 3D 프린팅 같은 이런 기술을 바이오 쪽에 접목하는 회사들도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고 한 200억 원 넘게 현재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미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회사도 있고 현재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저희도 난처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좀 상황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ES 인베스터는 현재 한 1,400억 원 정도 운용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벤처캐피탈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설립은 2000년에 됐지만 현재 대주주가 2013년에 인수를 하셔서 본격적인 투자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이 좀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10명 정도 임직원이 있는데 여러 분야 투자를 열심히 했다라고 정부에서 뭐 여러 차례 상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섹터를 뭐 구분해놓고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 뭐 보고 있는 각 산업 분야에서 좀 산업을 리드하거나 좀 차별성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상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굳이 상황이 많이 힘들다 이런 감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국내나 글로벌 모두 2021년 내내 이제 그 투자가 계속 하락을 해왔고요. 2021년 4분기 정도가 이제 투자 규모로는 항상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2분기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해왔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투자 소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1분기에 현재 한 뭐 8,800억, 9천억 조금 안 되는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게 재작년과 작년에 이제 연간 투자 규모가 7조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그 규모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어려워진 이유는 이제 앞서 그 이승호 대표님께서 매크로 상황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뒤에 말씀을 당연히 드릴 테고 VC 입장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엑싯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좀 그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 그래프는 그 분기별로 미국 VC들의 이제 엑싯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 2022년 보시면 굉장히 참담하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전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하시한 그런 엑시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투자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 단위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 VC들의 엑시트 규모가 작년에 이제 100억을 못 달성했는데 이게 100억을 넘지 못하는 게 2018년, 17년, 18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규모상으로 보면은 2013년 정도 수준의 엑시트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VC들도 굉장히 좀 힘든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만 좀 떼어서 보시면요,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VC들이 바이오텍에 투자한 금액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규모로 보면은 왼쪽 그래프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약 한 2018년 정도 분기별 규모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옛날로 돌아가진 않았다는 측면에 약간 그 안도감이 있긴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한 110억 원, 110억 달러 정도 투자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그때 규모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매우 급감한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저는 그 좀 나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래프이긴 한데 이게 미국에서 VC의 첫 투자를 받은 바이오텍의 숫자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통 바이오텍들이 VC들과 함께 처음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텍이 만들어지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2013년, 14년 정도의 숫자로 돌아가 버렸죠. 이게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뭐 그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이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바이오텍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생태계의 다이내믹스를 주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바이오텍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저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표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국내 상황은요. 올해 1분기에 바이오 벤처 투자는 총 한 1,500억 원 정도이고요. 이게 전년에 같은 그 기간에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분기당 요 정도 투자를 했던 게 2018년 1분기가 가장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근사한 수치인데 1,4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2018년 1분기 이후에 분기별로 바이오 섹터에 2천억 원 언더로 투자한 게 딱 2번 있습니다. 네, 2019년 1분기와 2020년 2분기였는데 이때마저도 지금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엑시트 좀 어려운 측면에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오른쪽은 유형별로 VC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회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분야별 내용이나 아니면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기조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IPO의 비중인데 IPO 비중이 2020년에 40%, 2021년에 30%, 22년에 24%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공모 시장에서 해마다 상장하는 회사의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조달하는 규모, 금액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저 매각이라는 세컨더리 매각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년간 국내 VC들의 주요 엑시트 창구였는데 이제 유동성이 긴급하게 말라가면서 이제 세컨더리 시장이 많이 긴축이 되면서 또 엑시트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이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특히 이제 이 뒷부분에 그 상장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작년 정도부터 그 기술성 특례를 통한 상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왼쪽 그 표를 보시면 2019년에 바이오 의료분야에 1조 넘게 투자가 됐는데 2018년에 1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1조를 넘긴 첫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한 4년 정도에 한 5조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2018년까지 합치면 한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이제 상장을 통한 그 엑시트 창구가 막혀버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이제 좀 슬로우다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IPO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총 84개고요. 스펙을 제외하면 이 숫자는 2002년 이후로 최대 숫자라고 합니다. 올해 6월 중순까지 한 38개 정도 회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는 숫자는 작년 정도와 비슷할 것 같고요. 공모 금액은 작년에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권은 기술 특례 상장이고 2016년 숫자를 보시면 총 10개 기업이 특례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 9개 회사가 바이오 기업이었고요. 2018년에 한 15개 정도로 늘었고 2020년에 17개까지 늘었다가 21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를 조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면 2017년과 18년 사이에 전년에 비해서 3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그 비상장 투자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했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길성 특례 과정을 통해서 상장이 굉장히 수월하더라라는 그 레토릭이 먹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초기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지금 한 5년 7년 정도 지났으니까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장을 트라이할 만한 정도 시점이 도래했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상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엑시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적으로 초기 투자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엑시트과 관련된 구조적인 투자 문제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매크로의 영향도 큽니다. 이런 혁신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00원짜리 복권을 구매를 하고 이 복권의 당첨 확률이 10%이고 당첨 금액의 평균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사는 금액과 기대할 수 있는 당첨 평균 금액이 1,000원 정도니까 이건 밑조와 본전인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단서를 붙이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 복권을 사지만 당첨 금액은 내년에 수령한다고 하면 이 오늘의 1,000원과 내년의 1,000원은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혁신 분야에 있어서 투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성공 확률이 달라지지 않고요.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장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투자에 대한 매력도 측면에서는 금리에 굉장히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섹터가 그 상장 주식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상장 주식의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이제 코스닥 그 제약 지수이고요, 오른쪽이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도를 정점으로 코스닥 제약 지수는 그 완만하게 하락을 해왔었고, 나스닥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하반기 한 번 더 정고점을 뚫어주고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상승을 겪었다가 다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약간 손실을 경험했던 그 경험치들이 출자나 투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주식 계좌에 관련된 통계 기사 이런 걸 찾아보면 2021년에만 700만 명 정도의 신규 주식 그 투자 인구가 유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주식들로 사셨겠지만 당연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담으셨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이오는 손해 보는 섹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좀 좋았어요. 그 지표를 보시게 되면 그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수익률인데, 섹터 수익률인데 의료 분야의 국내 그 의료 섹터의 수익률이 65%입니다. 같은 기간에 글로벌이 7%였으니까 9배, 10배 정도 수익률이 좋았던 셈인 거죠. 글로벌 대비해서. IT 강국인 한국의 이제 IT 섹터를 보면 글로벌이 27%, 한국이 3%로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이 기간에는 굉장히 이제 바이오 의료 섹터가 좋았었다. 상대적으로 더 좋았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기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개발 종목들에서 나오는 어떤 악재성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부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고 숫자로 보면 예상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였던 것 같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여의도 쪽에서도 바이오 쪽 섹터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내릴 만큼 내리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서 그 바이오 벤처들, 바이오텍이 가지는 이 산업에서의 어떤 위상을 생각했을 때 혁신 생태계 측면에 좀 우려가 되는 지표들이 있다. 제 그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제 매크로의 개선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지만 매크로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혁신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주고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앉았던 만큼 이제 업계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업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도를 좀 가지는 과정이 필요한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반부에서는 업계와 업계에 계신 기업들과 저희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업을 좀 바라보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 회복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강력한 규제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와 각종 특허로 인해서 사업권이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선발주자의 해자가 굉장히 큰 산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에서 인허가 과정에 접근해가는 그 이벤트 전후로 회사의 가치가 사실 0에서 이제 그 가치가 생겨나는 정도로 계단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그 지키기 힘든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좀 선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할 때 임상 시험이 어떤 의도로 디자인되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고 이 결과가 약으로 됐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텐데 그 이상 가서 뭐 세계 최초에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워딩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의미를 본인들이 잘 해석해서 투자에 반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BM 측면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을 만나보면 임상을 승인받거나 아니면 임상 일상을 마치는 정도, 그 정도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계신데 이게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고 사실 우리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잘 선택하신 전략과 목표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고려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발을 시작해서 저 정도 마일스톤을 달성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걸릴 텐데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5년에서 7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물질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물질이 몸 안에서 그 분자적인 타겟, 몰리큘러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 몰리큘러 타겟에 어떻게 작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타겟이 여전히 그 질병의 유효한 타겟이며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예측 못지않게 그러면 나의 경쟁 상황은 현재와 5년 뒤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면밀하게 항상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술성 특례를 통해서 IPO에 입성시키고 공모자금과 이후에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통해서 이후 개발을 성공시켜라라는 의미에서 IPO를 시켜주시는데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IPO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결국에 사람한테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IPO 이벤트들이 굉장히 뭔가 뉴스거리가 되고 성공처럼 보여지고 하지만 저희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그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IPO 외에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엑시트 옵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M&A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다음 연자분께서 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M&A 고려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물론 이제 기술이 좋아야 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기업 밸류 같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이제 회사들의 거버넌스를 보게 되면 글로벌 회사들과 이제 M&A를 했을 때 거버넌스 측면에서 잘 융합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개별 회사들로 넘어가서 저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항상 사이언스이고요. 사이언스가 좋아야지 결과물이 좋습니다. 네, 사이언스에 대해서 바이오텍에 어떻다라는 평가를 보통 할 때 로버스나 뭐 솔리드처럼 이게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런 형용사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죠. AI로 약물을 설계하고 임상 결과를 예측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식약처 혹은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약물을 사람한테 써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질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거쳐서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질병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서 좋은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바이오텍에서 하는 개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에서 되는데 그럼 동물에도 될 거냐, 동물에서 되는데 사람에도 써볼 수 있을 거냐, 이 과정을 지난하게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놓고 평가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최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신약 개발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개발 확률이 얼마나 된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결국 그 전체 통계적인 얘기인 거고, 개별 물질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타겟과 물질을 정하는 순간 어느 정도 이미 그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어떻게 작용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집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회사가 가져야 되는 사이언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물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더하면 이제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역량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물에 대한 개발과 사업 개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요. 약물 개발 측면에서는 각 이제 단계별로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수행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현재 인허가 당국, 식약처와 FDA, EMA 이런 곳들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약물과 질병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얘의 안전성을 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내 물질이 그 기준에 맞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개발 과정에서 이제 CRO나 CMO와 같은 기관들과 많이 협업을 하게 될 텐데, 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매주를 맡겨주고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고 스폰서로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CRO에 실험을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고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거든요. CRO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회사라고 하면 사실 그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약물을 해당 질병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왜 임상시험을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고 어떤 게 바뀌면 조금 더 임상 의사들한테 접근하기에 편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개발 측면에서는 KYC라고 해서 커스터머가 아니고 저는 이제 컴페티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커스터머도 중요하지만 커스터머는 내 타겟이나 물질이 정해지면 앞에서 이제 그 약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구도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나보다 개발 단계가 좀 앞서 있는 물질들을 잘 모니터하면 됐는데, 최근에는 FDA에서 조금 더 그 개발 단계가 늦는 것도 먼저 올리는 경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내 개발 단계와 전후의 그 개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회사들이 발표하는 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내 약물이 가지는 강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꾸준하게 수립해야 되고요. 그런 전략들이 수립되어야지만 이제 협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지, 아니면 공동 개발로 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일 건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유도할 건지, 이런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개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제 스폰서가 클라이언트가 주도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는 많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긴 한데 경영 측면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나 사이언스가 강조되는 건 맞지만 바이오 기업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수준의 경영 역량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더 그 이상의 역량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영이라는 게 물론 이제 타고난 훌륭한 경영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된 경영자분들이 이 바이오 시장에, 바이오 산업에 잘 참여해서 팀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좀 문화상 비전공자가 바이오 회사를 창업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이제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 베이스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경영이 물론 어렵겠지만 사이언스를 해보셨으니까 경영이라는 게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인폼을 가지고 정확한 툴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영 관련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사회로 구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조금 더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차원에서 회사에 필요한 기능과 어떤 전략들을 잘 이렇게 디파인을 하시고 그 기능과 그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사실 이것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많이 계속 받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을 개발해 나가고 사업이 다음 단계로 가면서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가 성장한 만큼 대표이사로서 리더로서 본인의 리더십이 역량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같이 성장시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성장에 좀 한계가 왔다라고 하면은 나보다 더 적임자를 위해서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또 창업 당시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 사이드로 넘어갈 텐데 투자자에게도 사이언스와 매니지먼트를 저는 강조를 할 텐데요. 먼저 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확률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정한 타겟에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한 10,000개 정도 걸러놓으면 이 중에 한 10개 정도가 임상시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물질들이 걸러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평가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물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회사가 가진 가설을 이해하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내 바이오 벤처 투자 시장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꾸준하게 투자 활동을 통해서 좋은 회사들을 걸러내고 이 회사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소개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매니지먼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상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은 전공자가 이제 창업자이자 대표자로서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좀
그 루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메꿔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자 후에 이사회의 이사진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의 전략, 회사가 어떤 에셋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개발 순서나 속도나 비용 지불하는 정도나 인력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대표 그 이사회 내에서 좋은 분석과 의사 결정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저희도 출자자분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분들께 회사의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위험을 뭐 사전에 공지해 드린다든지 그 위험에 대처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도 조금 변화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인데 어려운 얘기죠. 주식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주식회사는 주식과 자본금과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좀 핵심은 이제 주주가 유한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서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소유한 사람은 이제 그 경영 성과를 나눠받는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가 자본시장에서 주식회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창업자, 대주주, 대표이사로서 경영자가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좀 깨지면 좋겠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이 구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이사회라는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창업자의 지분율에 대한 얘기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소가 심사를 할 때 대주주 보통 창업자가 대주주인데 대주주와 특권자들의 지분율이 30% 이상 되는 거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굉장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경영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바이오텍이 시리즈 A 정도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가 이미 한 50% 정도 지분을 가져가고요. 이런 회사가 상장될 때쯤 되면 창업자에게 지분율은 한 5% 정도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분율을 가지고도 창업자가 회사의 어떤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했던 기술의 어떤 오리지네이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지분을 산다고 해서 그 회사가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와 개발의 경험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구분이 되면 창업자가 내 지분율을 더 낮춰도 되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바이오텍이 매출이 없고 투자금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다는 거는 나에게 옵션이 많아지고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결과를 어떻게 보고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앞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건 아마 이제 그 묵현상 당장님이 예전에 여러 곳에서 얘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약금을 럼섬으로 받지 않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과 확률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상당히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텍 수준에서 꾸준하게 상당한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물론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맞는 목표이긴 하지만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이런 바이오텍이 풀 파마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들 회사에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적정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상장하는 바이오텍들의 상장 시의 그 총을 보게 되면 2천억, 많게는 3천억 정도,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이걸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평균 상장 시의 바이오텍들의 시총이 한 8억 불 정도 되고 있고, 이들이 IPO 공모 자금을 포함해서 누적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한 4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장 시총의 절반 정도를 조달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누적으로 투자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지분율에 대한 얘기는 좀 그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디스커버리나 이제 IP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IP 작업을 하신다 20억 원 정도 사용하실 거고요. 금액을 좀 높게 잡긴 했습니다만 비임상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임상 1상에 100억 원 정도, 뭐 이상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한 200억, 300억 정도 쓰실 거고, 한 5년에서 한 6년, 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수한 인력들을 고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력과 시설 장비 이런 걸로 돈이 나간다고 하면은 요걸 합쳐보면 한 8,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의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정도 저 마일스톤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투자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야지 우리가 이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우수한 회사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업계에 필요한 거는 저는 한 번에 그냥 성공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성공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이제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유인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금을 유입하면서 투자금이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절감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약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뭐 회사나 투자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이언스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경영을 더 강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경영 측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성공했던 결과물이 더 좋은 투자를 이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딱 한 번의 성공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국내 벤처들의 바이오 벤처들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분들의 열정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상황을 보면 그게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준비한 내용은 이거고요. 저는 그 산업을 좀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분들을 뭐 근래 한 일주일 새에 만나보면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바이오도 좀 이렇게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울 때 업계에 계신 분들, 바이오 기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투자자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솔루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세현 상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투자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었는지, 또 시장의 투심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님께서 바이오 IPO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김현욱 대표님은 RBK 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습니다. 2017년부터는 현앤파트너스 코리아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현앤파트너스 코리아의 김현욱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앤파트너스 코리아는 제 이름 이제 김현욱 할 때 그 현을 좀 따서 만들었고요. 국내 최초로 제약 바이오를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와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북미나 유럽에는 참 많아요. 근데 국내에는 제가 오랫동안 금융 쪽과 이쪽 분야에 있었는데 이를 전문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관사라든가 혹은 뭐 일부 이제 뭐 IR 대행사라든가 좀 이런 쪽에서 많이 이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 7월에 설립을 했고요.
아까 전에 잠깐 종전에 발표를 하셨던 문세영 상무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국내 제약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쪽 분야는 역시나 이쪽 전공자이고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이쪽 부분을 많이 선호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오래 했고 이쪽 제약 바이오 분야도 있지만 전공은 놀랍게도 상대 쪽입니다. 심지어는 자격증도 그쪽에 다 몰려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직장을 이제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리서치를 맡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진바이오텍이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와 휴원스를 거치면서 상장 업무를 2번 정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저희 회사와 저희 소개를 마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국내 IPO 동향,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IPO가 부진한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고찰을 드릴 텐데 일단은 먼저 제목이 K-바이오 IPO 성공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3가지 정도 부분을 주안점을 보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늘 딜사이트 준비한 이 강연 주제 순서가 저는 너무나도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쪽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시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철저하게 회사 입장, IPO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했든 못했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바이오텍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은 매출을 일으켜서 직원들을 월급을 주고 R&D를 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분 말씀을 하셨고 또 엑시 부분에서 가는 소위 말해서 기승전결 굉장히 매끄러운 그러한 순서로 딜 사이트에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앞두는 수험생의 입시 요강 같은 성격이 좀 짙을 것 같아요. 저도 강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전략이라든지 증시 이런 쪽 많이 하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재미있게 또 뭐 특이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더 좀 체크를 갖다가 해주셔야 될 게 오늘 여기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은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언론 쪽 그리고 기업 쪽도 계실 겁니다. 투자자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PO를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많이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상적인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업 중에서도 뭐 인수를 준비하시는 분, 사업 초기인 분들, 시리즈 A, B 자금 조달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IPO라든지 넥스트 스테이지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3가지 주안점을 두고 저희 이번 세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PO 요건 및 절차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운동을 잘하거나 게임, 뭐 당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뭐 어떤 뭐 포커가 됐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규칙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IPO의 요건들이 어떤지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숫자 기반의 매출 및 수익 기반의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를 했고 왼쪽 같은 경우가 대다수 이제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신약 개발 벤처 기업이라든가 혹은 의료 정밀 회사와 같은 기술 성장 기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갈로 열고 각 항목마다 택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기업들 놓고 본다라면은 뭐 수익성, 매출 기준이 있고 시장 평가, 성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보통 자기 자본 50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대기업에서 출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30억 미만의 그 설립이 많기 때문에 뭐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경영 성과 및 시장 평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익성 매출 기준 조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시장 평가 성장성 기준에서도 태기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감사 의견은 적정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이사 상금 감사 충족이 되어야 되고 주식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가 자산 및 뭐 부채, 자본,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제 강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실적 베이스가 아닌 순수 기술, 미래 잠재 가치를 둔 이러한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 평가 특례 상장이 있고 성장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 본다라면은 소액 주주 500명 20% 이상 첫 번째 부분, 자기 자본 500억, 공모가 25% 있어 소액 주주인데 거의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설립된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술 특례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의 평균 설립 자본, 최초의 설립 자본금은 거의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본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두 번째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 500명 이상 충분히 모이고 왜냐하면 초기에 처음부터 시리즈 A, B의 VC라든지 이런 자산운용사라든지 혹은 SI로 들어오는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본인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증명을 해야 이 부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태길이죠. 자기 자본 10억, 시가총액 90억인데 태길로 놓고 본다라면 거의 두 번째 시가총액 90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탄탄하게 했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정직하고 정확한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면 보통 이제 직전 연도에 들어오는 그 기준가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형성이 됩니다. 한참 코로나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설립하고 나서 시리즈 A는 대충 400억, 시리즈 B는 1200억, 상장되면은 4천억에서 5천억, 따상 가면은 8천억, 약간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엄청난 그 좀 버블이 있었을 때는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시가총액 90억 정도면은 크게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 특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기술성 평가겠지요. 최근에는 이제 예비 기평을 통해서 본기평을 하는데 A 그리고 트리플 B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학부 때도 그렇고 석사 때도 다들 성적이 좋으셔서 뭐 B뿔 혹은 A 마이너 A 정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A와 트리플 B 받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상장 주성인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감사 의견과 뭐 기타 요건까지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갖다가 하다가 넣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본다면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피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이 있고요. 그리고 코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래소가 하지 않는 저기 한국증권협회에서 하고 있는 KOTC라는 또 비상장 시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약 바이오 쪽에는 코넥스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넥스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장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서 코넥스로 가는 경우 그리고 선 투자했던 뭐 VC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비상장 상태에서는 엑시스를 하거나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로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 박근혜 정부 때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수립 정착이 돼서 나가는데 지난 정권에 있어서 사실은 코넥스 쪽은 거의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코넥스가 사각지대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코넥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히 자격으로 놓고 본다라면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상장 기업은 아닌데 상장 기업만큼 법적이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면서 사실은 비상장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현재 코넥스 시스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일부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 코스닥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KOTC 갔다가 코넥스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바로 다이렉트로 당연히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 거래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나마 제일 최근에 이제 그 4월달 신설됐는 게 기준 시가총액 750억 이상, 그다음 지분 분산이 20% 이상 되어 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IPO 준비가 된 기업들 주관사 선정하고 이제 그 외부 감사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주관사 계약 체결을 갖다가 하고 요때쯤 이제 IPO 담당자랑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일반 상장이 아닌 기술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성 평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기술성 평가 발표를 해서 Q&A를 진행을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가 나와서 A나 트리플 B가 나왔었을 때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프레젠테이션 1시간, 1시간 반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심사역을 대상으로 해서 Q&A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해도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익성, 시장성 부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타깃을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명확한 컨셉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성 평가가 딱 통과가 되면은 자 이제 IPO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코스닥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히 바빠집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고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데 예전에는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면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빠꾸를 많이 시키죠.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잘 됐었을 때 청약 및 납입을 하고 IR 및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 이제 밴드가 있겠죠. 최고 가격과 최하 가격에 있어서의 적정 가격을 체크를 하고 주식 청약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가격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따따상이 아니라 이제는 400% 이상까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상장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 실패 시 실패도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장 회사들 본다라면은 한 번만에 되는 확률이 한 30%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평가 기관에서 트리플 B 이하다. 소위 말해서 낙제를 받으면은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못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거고요. 두 평가 등급이 2개 이상 그래도 A 정도를 받는다라면은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기평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모의고사처럼 본기평에서 한 2번 정도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바로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절차는 사전 준비 단계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소위 말해서 4년제 대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입시생이라면은 그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저희 현행 파트너스가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외감 대상이라든지 주식 분산 효과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에서 다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사전에 그 준비는
당연한 거고 충분 조건인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26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바꿨다. 마지막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할 과목 수가 더 늘어났고 더 인덱스하게 거래소에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몇 개를 좀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이제 기존과 변경안 중에서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유인물도 다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성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들, 이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라든지 혹은 임상에 있어서의 신뢰성, 투명성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아요.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시장성입니다.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돈이 될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속도를 맞췄는지, 아니면은 보통 신약 개발이 8년에서 12년이 걸리니까 너네가 했었을 때는 트렌드에 맞더라도 지금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혹은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과의 컨플릭은 없나? 그리고 시장 MS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나?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성 3개 부분, 시장성 3개 부분을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6개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완성도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진행 정도 그리고 신뢰성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러한 보여주기식 기술 이전은 지향하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상 디자인이죠. 임상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즘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있어서 데이터 검증 및 유의성을 확인을 하는데 이따가 드릴 테지만 제가 최근에 유통시장 상장된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를 몇 가지 좀 남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본인들 임상 데이터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아무래도 주가 부분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죠. 가령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11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니까 11시에 밥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늦잠 자서 이제 아침을 늦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나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이미 아침 먹었고 워낙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 점심을 먹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 FDA든 일본 후생성이든 국내 식약처든지 간에 이 기준을 만드는 거는 보편타당한 정확한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것인데, 상당수 많은 그 유통시장의 신약 개발 업체들이 본인의 약간 시장 기대치와 조금 떨어지는 불리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족했다 혹은 상당한 유의성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거래소에서도 공시할 때 이러한 문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이러한 부분들이 은연중에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목표다 보니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쁘게 말해서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 및 유의성 확인, 이러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의 경쟁 우위도입니다. 뭐 지적 재산 관리, 혁신, 투자 전략,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북미권 기업들, 제가 이제 해외 바이오텍들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데이터로 많이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요. 그 평가하는 평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뭐냐 하면은 표현을 하지만 절대적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데, 한국만의 참 특이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대 평가를 많이 합니다. 상대 평가. 얘는 그랬는데 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얘는 여기서 한 80%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절대 평가, 철저하게 데이터로서 많이 기술 경쟁 우위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 인력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참 할 말은 많은데, 국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00년대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리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 이름인 바이로메드, 이 세 개의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 기술성 특례 상장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식
경험, 인맥 그 분야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루신 50대 정도의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기업이 설립이 되고 또 이 부분 주변으로 해서 각 본부장님들이 세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쭉 이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SAB 같은 경우를 세팅을 할 때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과학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FDA 통과하기 위해서 해외 임상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를 하고 꼭 회사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사내 이사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자문단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유행이 되어 가지고 소위 이제 최근에 좀 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너서 학연 혹은 지연 이런 식으로 많이 세팅을 했었어요. 딱 기업 속에서 IR 자료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 SAB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따지고 보면 뭐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기술성 평가를 할 때 본다라면은 이 SAB 같은 경우로 실제 활동을 하는지 회의록이라든지 또 그리고 스톡 옵션이나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정 소정의 뭐를 줘야 되겠죠. 일을 하셨으니까 급여라든지 이러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인력 수준에 있어서는 예전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 높은 사람 몇 명이 있나 여기에서 실제 이 본부나 그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계는 이제 기술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성 사업성 부분이겠죠. 상용화 수준입니다. 뭐 CMC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가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퍼스트 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노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한 그러한 로직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 규모를 만들 때 예전에는 어떠한 암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M에서 10%만 해도 본다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실제 종전에 만들었던 이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야 어느 정도 좀 먹히는 거고요. 뭐 기술 제품이 시장 경쟁력 부분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술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체들한테 저희 회사가 많이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SI 투자를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업에 있어서의 신성장 동력이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약가도 계속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고 지금 건보 재정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자 1세대와 그를 승계받아서 회사를 키우는 자산과 매출을 키우는 어느 2세 시대가 저물어 가고 80년대생 그리고 대부분은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MBA 출신들의 어느 3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회사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회사가 아닌 상장 주식 회사로 많이 바라봅니다. 상장 주식 회사라는 건 뭐죠? 주주 가치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수익 구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러한 본업에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간접 투자, SI 및 FI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설립 때부터 어느 정도는 내가 이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은 항암제로 유명한 예를 들면 국내 B사, 국내 D사, CNS로 유명한 국내 Y사 예를 들면은 순환계 쪽으로 유명한 국내 뭐 C사, F사 이런 식으로 결정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맞게끔 SI를 투자를 받게 되면은 하물며 MOU 계약이라든지 혹은 국내 시판됐었을 때의 코마케팅이나 이런 계약서라든가 제휴에 대한 그러한 협약이 있으면은 시장성 평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회사 중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례도 있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재무적인 조달도 되면서 이러한 이제 기술성 평가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그러한 마케팅 수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저희 건도를 시켜서 저도 한번 궁금했어요. 설립하고 나서 이미 상장된 회사들 기준입니다.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 몇 년이 걸릴까? 보면은 맨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설립 이후에 상장까지 20년이고요. 놀랍게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상장이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왼쪽에 있는 회사들이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아무리 천재가 나타나더라도 전쟁 중에 태어나거나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나타나더라도 대공황 시대에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BL 바이오, 티움, SK, 유틸렉스 그리고 브릿지까지 셀리버리도 그렇고 5년 미만입니다. 설립되고 나서 5년 미만에 상장이 다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상단에서도 적어놨지만 티움이나 SK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된 회사입니다. 왜냐? 스피노프라든지 회사가 분리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브릿지라든지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IPO를 주면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었을 때 내가 바로 그 R&D 연구개발 성과의 타임인가, 본기평 들어갔을 때의 타임인가, 그 전에 받았던 조달 타이밍 321을 완벽하게 맞춘 회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그렇고 유틸렉스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딱 상장하는 시점에 시장도 좋았고 본인들의 R&D 성과도 도출이 됐으며 여기에 어떻게 본다라면 좋은 VC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잘된,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옛날 세대라서 소녀시대나 SH처럼 기획 IPO가 아니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리를 챙겨야지 어떻게 불리오든 간에 기획 IPO든 혹은 전략을 잘 잡았든 간에 이러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한 10년 정도가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10년 정도 걸리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초기에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용이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티도 늦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놓고 본다라면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또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게부터 트렌드가 거의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의해서도 놓고 본다라면 본인이 한 길을 쭉 민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바로 또 바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 평균 한 10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상장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R&D 현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오른쪽에서 보기에는 의외로 전임상과 일상이 맞네. 이거는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성이 많이 강화가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19년, 20년, 21년, 22년 넘어오면서 임상 1, 2상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나 성과가 보여주는 시기에 상장이 많이 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시장성을 많이 따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IPO 동향은 아까 전에 첫 번째 연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9년, 10년 애널리스트를 했었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1% 반올림한 겁니다.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 섹터 중에서 교육 제재와 더불어서 연봉이 제일 낮은 섹터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왜? 시장 크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연봉이 결정이 되거든요. 격세지감이죠. 지금은 거의 세 번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놓고 본다라면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후에 16, 17, 18년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18년, 19년도 때 그 전에 버블들이 좀 꺼지면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지금이 딱 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뢰, 그 전에 제2의 한미약품 찾아서 신뢰를 잃었는 이러한 부분인 거고, 또 요 오른쪽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4분기에 IPO를 많이 이루어집니다. 4분기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5, 6, 7, 8 좀 골고루 분산이 된다라는 점을 좀 놓고 봤었을 때 뭐 눈치 보기 IPO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회사들이 상장이 많이 되구나, 그런 것도 또 많이 느껴지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대여들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주요 IPO 성적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자료가 의미가 되려면 제가 공모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일단은 공모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당일 상장 마감됐었을 때 수익률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부진 요인을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업계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잘 잡아주는 사실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또 기업 평가 밸류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쓴소리는 하기는 힘들지만 좀 이러한 부분도 있었었고요.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술 이전 성과 부진이죠. 예전에는 AACR, 아스코, JP모건 간다고만 하더라도 주가가 떠오르는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졌고요. 뭐 금융업종 상황 변화, 그리고 당국의 기술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더 벌어졌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지수, 유통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삼는 발행시장, 비상장 회사의 밸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기술성 평가 강화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굳이 또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다시 저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니셜로 다 정리를 했고 어떤 회사인 줄 알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어떠한 투명성을 우리가 피력을 하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 이전 성과 부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쇄 효과를 한 번 정도 짚고 마지막 고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투자 감소는 결국은 업종 또 업종이지만 1차적으로 해당 회사가 굉장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R&D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유통시장에서도 자금 조달을 할 때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비상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동종업계인 상장된 신약 개발 회사도 어렵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되겠죠. 기준가는 상장된 가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계약에 있어서도 또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게 또 한국 헬스케어 전체 평가 가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제 문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 하나의 좋은 성공 사례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반기에는 해봅니다. 자, 고찰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및 당국 정책 상황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IPO를 준비하는 회사는 물론 IPO는 패싱 포인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IPO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초중 고등학생에서 사회인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인 대학생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설립 이후에 가장 큰 목표 세 가지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IPO가 맞습니다. 설립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회사를 키우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도 은퇴를 해야지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맞고요. 기술성 평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또 상대 평가보다는 본인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인만의 경쟁력과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창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 카리스마 있는 그 오너의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어느 좀 폐쇄적일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1인 기준으로 가다가 금융시장과의 조우를 하는 게 거의 놓고 본다면 IPO를 앞두고 증권사 IB 본부나 IPO 본부랑 만날 때입니다. 그 전부터 금융 전문가를 만나서 주식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주 배정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관리 그리고 시리즈 AB를 받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야지 너무 높은 가격으로 또 밸류를 받게 되면은 자금 조달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라운딩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섞는 그러한 제도적 마련이나 혹은 저희 같은 이러한 컨설팅 업체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야 상장이 될 시점에 온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그 회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빅히터와 같은 2년 전에 그러한 대어가 끼어 있다라면 같이 이제 그 시기에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챙겨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항상 금융시장과의 그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하면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상대로 좀 상당히 딱딱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비상장 시장 IPO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잘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들의 IPO 부진 원인과 연쇄 효과까지 짚어주셨고요. 성공적인 IPO를 위한 체크포인트까지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최지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차장님께서 바이오 기업 자금 조달 및 M&A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 계시고요. 최지섭 차장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약사 출신으로 휴온스 글로벌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팀, SK 바이오팜 R&D 혁신실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거쳐서 현재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에서 활동 중이신 바이오 산업 투자 및 개발 전문가이십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팀 소속 최지섭 차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발표 시작하기 전에 좀 저희 법인과 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딜로이트 내에 있는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어드바이저리는 뭐 흔히들 얘기하시는 그런 빅4 회계법인 중에 좀 유일하게 딜 본부 소속으로 저희가 섹터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다들 딜로이트라고 하시면 컨설팅 쪽으로만 알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태생이 딜 본부여서 저희는 딜 엑스큐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 포함해서 저희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약사, 수의사,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이제 전략적 투자, M&A를 하셨던 분들로 저희가 팀을 꾸려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딜들은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CDMO 대기업들 대상으로 저희는 자문, M&A 인수 자문 하고 있고 PE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또 바이오텍 대상으로는 저희 매각 자문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캐피탈 레이징이라든지 뭐 고투 마켓 스트래티지, 마켓 액세스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서부터 계속 해외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로드아일랜드에서 이제 닥터럴 파머시랑 MBA 받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좀 운이 좋게도 SK 바이오팜이랑 휴온스 글로벌에서 그런 제약 바이오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모든 그런 이노르게닉한 오픈 이노베이션 딜들을 조금 운 좋게 경험을 했고요. 뭐 M&A, 전략적 투자, 뭐 JV, 라이센싱 인 앤 아웃, 뭐 코프로모션, 코마케팅 이런 쪽 제외하고는 조금 제가 다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좀 딜로이트에서 다양한 기업들 대상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 그다음에 M&A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상무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 23년 1Q까지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좀 5분기 연속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에서는 사실 딜 밸류라든지 딜 금액들이 1분기 대비해서 상승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조금 저희가 신기하게 봤던 것은 딜 건수와 금액도 증가를 했지만 시리즈 A 단이 43%로 저희가 트래킹한 2020년 1Q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딜
연도 중에 시리즈 A단에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21년,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렸고 그때 시리즈 A, 시리즈 B를 갔던 기업들이 현재 시리즈 B, C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B, C 그다음에 D 나가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고 앞에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IPO를 진행했던 스펙으로 해서 우회 상장으로 미국에 상장을 했건 아니면 직상장을 했건 그런 기업들이 상장한 이후에도 좀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후반에서 캐피탈 레이징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는 돈이 많이 조금 쏠리지는 않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딜로이트에서는 현재 뭐 금리 인상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해 있고 앞으로는 지난 분기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좀 투자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23년 상반기에 있었던 캐피탈 레이징 딜들을 금액별로 조금 쭉 나열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모달리티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CGT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 중에 5개 기업이 CGT 관련된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8개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바이오 투심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빅파마들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올해 23년도 출시 예정인 빅파마 혹은 바이오텍들의 그런 블록버스터 제품을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유전자 치료제도 있고 뭐 이중항체, 단일 클론 항체, 뭐 스몰 몰리큘 사실 다양하게 지금 올해 혹은 올해 말 지금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출시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바이오 투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빅파마들의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R&D 마일스톤들을 빅파마들이 다 히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 부분도 바이오 투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빅파마들은 R&D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쪽 이제 항체 모달리티로 많은 에셋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 마일스톤을 달성할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스트업한 제품들은 그나마 마일스톤 히트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로 조금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분들과 좀 동일하게 아직은 시장에 좀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2017년, 18년 이제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면서 바이오 투심이 살아났고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과연 그 다음으로 주요 마일스톤을 히트할 바이오텍 혹은 제약사가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투자 유치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저는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저희 법인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캐시 번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좀 가치 평가를 통한 파이프라인의 개발 우선순위를 좀 측정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상장 제약사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동일한데 사실 바이오텍이나 제약사가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고 있고 우선순위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는 뭐 사이언티스트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조금 싫어하시기도 하고 솔직히 BD 쪽에서만 이런 가치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 과제 관리에 있어서도 각 과제별로 과연 이 과제가 현재 가치는 얼마고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투하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RMPV의 상승값은 얼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좀 컨센서스가 있으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MNC들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자기네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파이프라인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적극 활용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상황이 어려워도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런 데모데이라든지 그런 곳에 참석하셔가지고 기업을 알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실 뭐
하우스마다 하는 방법도 다르고 개인마다 하는 방법도 사실은 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제 DCF를 활용한 임상 리스크가 반영된 이제 net present value를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일관된 방법으로 본인들의 파이프라인을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밑에 나오는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법인에서 저희 팀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인데 뭐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탑라인 매출이라는 경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P 곱하기 Q인데 그러면 우리는 Q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고를 봤을 때는 우선 전체 환자 인구를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성별로, 인종별로,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유병률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타겟 환자의 인구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우리 치료제는 몇 차 치료제인지, 우리가 혹은 바이오마커 등 환자 분류 지표를 통해서 타겟 환자 인구를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통해서 타겟 환자 인구 분류가 필요하고요. 이 이후에는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드레스블한 타겟 페이션트가 누구인지, 우리의 지금 경쟁 업체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과연 베스트 팔로워인지, 우리는 베스트 인 클래스인지, 우리는 만약에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오더 오브 엔트리는 몇 번째가 되는지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마켓 쉐어를 추산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Q에 대한 부분이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일 약가, 거기에 약물 투여 일수, 그 다음에 연간 치료비를 통해서 연간 치료 비용 산정을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약물마다 컴플라이언스 레이트, 사이드 이펙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레이트, 그 다음에 전달 방식에 따른 그런 컴플라이언스 레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P 곱하기 Q인 연간 매출을 조금 추정하시는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코스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우리는 이 에셋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연구 개발비가 들 건지, 우리 임상 전략은 뭔지, 우리는 P2 끝나고 패스트 트랙, 액셀러레이트 어프로벌로 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는 트래디셔널하게 1, 2, 3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필요해서 이런 비용들을 반영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판관비, 우리는 앞으로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인건비 등 판관비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법인세를 추정하셔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후로는 이제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인율이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많이들 95% 이상은 아마 웩이라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웩을 산정하시고 이 에셋들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임상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달리티, 우리의 테라피틱 에리아, 우리의 단계에 따른 임상 성공률을 적정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파이프라인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이게 다음 마일스톤을 히트했을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net present value가 얼마인지를 좀 추산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여러 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심플리파이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일관적인 방법으로만 본인들의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셔서 그 중에 가장 리턴이 큰 에셋을 우선순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부 정책을 좀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23년 4월에 최근 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에서는 뭐 다양한 금융 지원, 뭐 정부에서 메가펀드 조성, 정책자금 지원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그리고 스케일업 전주기에서 좀 정부 지원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인프라 지원, 기술 수출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바이오텍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바이오텍들 본인들의 그 시장 프레젠스를 계속해서 알리셔야 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년, 22년도에는 워낙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실 VC들이 3개월, 4개월 만에 투자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 VC는 긴 호흡을 보고 바이오텍들을 검토하고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 해당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성 플러스 그거를 받쳐서 나갈 수 있는 팀워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트래디셔널 VC들의 플레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VC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딜로이트에서도 좀 분기마다 이런 스타트업 행사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딜로이트 일본에서는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딜로이트에서는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저희가 조금 주제는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에 저희가 국내 4개 기업을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뭐 보체 기반으로 연구 개발하시는 이뮤앱스, 그다음에 난치성 히어링 로스 개발하시는 뉴라클 사이언스,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하고 계시는 리스큐어 바이오 사이언시스, 그다음에 MMSC 줄기세포 연구하고 계신 저희 미래셀 바이오, 이렇게 4곳이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FI, SI, 특히 CBC 쪽 계신 분들 총 한 70여 업체에서 좀 참석을 하셨고, 좀 이름이 큰 업체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테마섹에서도 저희가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기업들의 피칭을 저희가 보셨고요. 물론 국내 SI, FI 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4개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나 사업 개발 쪽에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그 기업들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분기에는 메드텍을 주제로 모닝 피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24년 1분기에는 다시 바이오텍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이오텍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제약사에서 전략적 투자를 해놓으셨던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피칭 기회를 요청하신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M&A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약 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크게 좀 6가지로 좀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라이센싱 인 앤 아웃, 코 디벨롭먼트, M&A만 적어놨지만 이외에도 코 프로모션, 코 마케팅, 뭐 JV,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총 6개 정도로 좀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M&A다 보니까 M&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M&A를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 신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력 및 기술 경험을 확보에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에서는 전략 수립 실패, 잘못된 가치 평가와 실사, 그리고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인수한 후에 이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특히 국내에서는 좀 제약바이오업에서 M&A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전략이 없기 때문에 좀 M&A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국내 대기업 CDMO, 그 다음에 국내 탑 제약사들 M&A 관련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략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지금 M&A가 필요한가, 우리의 사업군을 애드할 수 있는 우리 볼트온이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 정체성을 바꿀 트랜스포메이셔널 M&A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테라피틱 에리아, 어떤 모달리티, 어떤 단계에 있는 에셋들을 우리는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갖고 있는 순현금성 자산으로 이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메자닌 발행할 것인가, 뎨파이낸싱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을 갖고 와서 우리는 PMI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작이 없이 M&A 매물들을 조금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쓰시고 에너지도 많이 쓰시는데, 실무단에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시지만 최종 딜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조금 국내의 현실인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매수하시는 측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초기에 좀 세팅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M&A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조금 생각은 됩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M&A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가치평가와 실사에 있어서의 이슈가 가장 큰데, 좀 국내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실사 우발부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포인트아웃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가치평가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끌고 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M&A가 실패하는 케이스들은 덜어 있습니다. 뭐 이외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국적 제약사는 계속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혹은 마케티드 드러그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이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은 M&A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과 제품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계속해서 인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덕에 뭐 코비드 백신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OTC 제품들을 팔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21년도, 22년도에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21년도에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전년 대비 당연히 뭐 빠지긴 했지만 그것은 21년도에 워낙 현금성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빠져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글로벌 MNC들은 현재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제는 또 릴리가 M&A를 진행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M&A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MNC들이 사실 국내에 대한 M&A도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오픈돼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자본이 많이 조금 막힌 상황이기도 하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제 아시아 진출을 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텍, 국내 제약사들, CDMO사들 조금 인수 검토를 현재를 조금 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제약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에 워낙 뭐 코로나로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 현금성 자산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급으로 많은 현금성 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딜 엑시큐션 하는데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M&A에서 좀 가장 중요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거에는 아무래도 특히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미국이나 유럽 대비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사실 챌린징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저희가 해외 MNC들이 저희 클라이언트를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려고 할 때도 항상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챌린지를 항상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사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레비뉴 멀티플이나 에비타 이런 것들 적용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시장성을 통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RMPB로 계산을 해봤을 때 유사 기업 대비 국내 바이오텍들의 밸류에이션은 약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저희 법인은 그렇게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많이 다운 밸류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대비해서 국내 바이오텍들은 아직은 좀 높다라고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하향 조정에 따른 IPO 실패, 금리 인상에 따른 높은 현금 가치, 시장 부담을 고려해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단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2배에서 2배 반 정도 글로벌 대비 바이오텍들의 기업 가치는 높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이들 뭐 이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많이들 다운 밸류에이션으로 진행을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밸류에이션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저보고 더 내려갈 룸이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충분히 더 내려갈 룸은 많지만 뭐 물론 기존 투자자들도 계시고 VC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글로벌 M&A에서는 사실 CGT, CDMO를 빼고는 계속해서 딜밸류는 또 2019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기업들을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뭐 유사 기업들을 저희가 유사 기업들에 대한 PSR이라든지 뭐 PER이라든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평가를 하고 밸류에이션 인수된 금액들을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는 특히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인수 가격이 떨어지고 인수 멀티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CGT, CDMO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매물이 없어서 못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GT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에서 아까 앞에서도 보여다시피 VC들도 시리즈 A 단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제조소가 아직까지는 조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GT 매물들은 글로벌 MNC에서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추후 제약바이오 산업 내 좀 딜이 좀 저는 앞으로 좀 더 개인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투자사와 피투자사에서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인수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를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 백월드로 그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금 세팅을 하시는 게 조금 인수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뭐 칼브아웃 딜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는 딜이라든지 좀 크리에이티브한 딜들이 제약바이오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P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투자자가 많을수록 좀 딜의 최종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좀 M&A를 엑시스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기존 투자자들을 처음부터 그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국내에서 M&A가 실패하는 P투자사 사이드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듀딜리전스 대응에 대한 실패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각 자문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티저를 준비를 해서 이제 퍼스트 티어 그룹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NDA를 맺고 이제 컨피덴셜 인포메이션 패키지를 보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Q&A 세션이 한두 번 정도 오고 가고 이제 매니지먼트 세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non-binding 텀을 받는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예비 실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2주에서 4주 정도 예비 실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시다 보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2주, 3주를 쓰시는 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좀 현실이긴 합니다. 특히 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갖고 계시다면 감정평가도 2곳 이상에서 좀 받으시고 그걸로 영문화 해놓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업계획, 좀 솔리드한 사업계획이 있으시고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조금 리즈너블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계획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기업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듀딜리전스 대응에 조금 실패를 해서 사실 non-binding offer에서 purchase price를 너무 사실 낮게 받으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물론 뭐 저희가 다양한 뭐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협상 가격을 높여드리기는 하지만 시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는 항상 좀 매각을 철회하시는 케이스가 제가 맡았던 케이스는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M&A를 매각을 고민하고 엑싯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P투자자 사이드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뭐 국내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M&A를 맡고 있는 실무진으로서 조금 앞으로 조금 국내에서는 라이센싱, JV, 공동 연구 개발 같은 거 딜들은 많이 일어났으니 이제 좀 대규모 M&A가 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조금 제약바이오업에서 조금 더 강국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갖고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금 조달 전략과 M&A 현황 및 전략들 그리고 성공적인 딜을 위한 준비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최지섭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귀중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딜사이트 제약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